우리나라는 북쪽에 있는 공기 흐름에 또 영향을 받고, 또한 우리는 서쪽에서 공기가 들어오니까 대륙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구 평균적인 것보다 약 2배 정도 기온 상승이 빠른 상태에 있습니다. 2050년도가 되면 우리나라 경상남도, 전라남도 이 지역은 다 아예 열대화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2100년에 산악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아예 열대화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과학자 조천호입니다. 저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고요. 은퇴를 했고, 지금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런 글을 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는데 왜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올까요? 일단 이 온실가스는 한번 공기 중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배출을 하게 되면 이건 계속 누적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누적성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배출을 하게 되면 온실가스 농도는 높아지게 될 것이고,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 기온은 상승되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화석연료를 많이 태워서 온실가스를 이제 많이 배출을 했는데, 이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어린 세대, 미래 세대는 우리는 화석연료를 태워서 편익을 누렸는데 그러한 편익이 하나도 없이 앞세대가 배출해 놓은 이 온실가스로 인한 이런 위험을 감당하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성세대가 기후위기를 막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세대 간에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또한 의미합니다. 한국의 기온 상승이 세계 평균보다 약 2배 정도 빠르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평균보다 2배 정도 빠르게 이제 기온이 상승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이제 기온 상승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위도가 북극권에서 위도가 이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 상승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 이유는 이 북극권은 눈이나 얼음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원래 이제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반사가 돼서 우주로 되돌아갔는데, 거기가 기온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 눈이 녹고 얼음이 녹게 되면 이 토양이 드러나고 거기서 식생이 자라게 되죠. 그러면 이제 햇빛이 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지구에 흡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온 상승이 다른 지역에보다 이 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빠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똑같은 열이 더해진다라고 해도 바다보다 육지가 훨씬 더 온도가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북쪽에 있는 이런 공기 흐름에 더욱더 영향을 받고, 또한 우리는 서쪽에서 공기가 들어오니까 육지, 대륙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구 평균적인 것보다 약 2배 정도 기온 상승이 빠른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눈이 녹거나 얼음이 녹거나 하는 게 지금 더욱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욱더 빠르게 기온이 상승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 우리나라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해마다 더 덥고 습해지는 여름, 한국도 이제 아열대 기후로 접어든 걸까요? 우리나라 이제 제주도가 아열대 기후에 이제 속하는데요. 이미 남해안 지역까지 이 제주도 날씨처럼 이 아열대화가 지금 다 있는 상황이고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가 2050년도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 경상남도, 전라남도 이 지역은 다 아열대화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후 위기를 갖다 적극적으로 막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남한 영역의 약 30% 정도가 2100년에는 아열대 화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 우리가 기후위기를 전혀 막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2100년에 산악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아열대화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열섬 현상은 폭염을 더 악화시킨다고 하는데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도시 열섬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이유가, 이 도시를 우리가 시멘트하고 이제 아스팔트로다가 이제 덮어놨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열을 이 아스팔트와 시멘트가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도시 주변보다 이제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열섬 효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 열섬 효과를 이제 막으려고 하면 결국 이제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덮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를 토양으로 다 바꿔내야 됩니다.
이거를 토양으로 바꿔낸다. 다시 말해서 이제 도시, 숲 공원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도시, 숲 공원이 돼서 이 토양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이게 아스팔트하고 시멘트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햇빛을 받아서 바로 그게 온도를 높이는 그 효과가 있는데, 만약 이게 숲이 되게 되면 그 토양에 수분을 증발시키는데 그 햇빛 에너지가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많이 안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숲에서는 보통 도시 그 주변보다 한 1도 내지 3도 정도로 온도를 낮출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대형 숲 같은 경우는 주변보다 한 3도 내지 5도까지도 온도를 떨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담식으로 곧 열대 과일을 기를 수 있는 나라가 된다라고도 하는데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아열대화까지는 극히 이제 남부 해안 지역까지만 지금 아열대화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전 지역에서 항시적으로 뭐 그렇게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특히 우리가 온실가스 이거를 줄이는 노력을 전혀 안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나라 산악 지역을 제외를 하고 나서는 열대 과일이 이제 다 재배를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지금 뭐 10년, 20년 뒤의 일이 아니라요. 우리가 2100년경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폭염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 특히 습도 온도와 관련된 생리적 한계로 어떤 게 있나요? 우리 몸은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 그걸 우리 안에서 이제 에너지로 다 쓴 다음에 그게 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열을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인간의 몸은 1시간에 한 1도 정도의 열을 뽑아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체온하고 가까운 35도 이상이 되면 이제 주변 온도하고 거의 가까우니까 열이 잘 안 나가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35도 선에서 그래도 살 수 있는 이유는, 30도 이상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땀이 나오거든요. 땀이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증발을 하면서 우리 이제 열을 뺏어가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보통 빨래가 습도가 높으면 잘 안 마르잖아요. 습도가 굉장히 낮으면 굉장히 빨리 이제 마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처럼 만약에 습도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땀이 빨리 증발을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온이 한 35도인데 습도가 거의 100% 가깝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습고 온도 35도라고 하는데, 그런 온도와 그런 습도에서는 우리가 흘린 이 땀이 증발을 하질 않아요. 결국 우리 몸에서 이 열을 못 빼내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조건에서 한 서너 시간 뺏기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이론적인, 이 습고 온도 35도가 이론적인 이러한 온도다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러한 서남아시아 이런 쪽에서 종종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이 더위라고 하는 거, 특히 우리나라에서 무더위라고 하잖아요. 그 무더위라고 하는 그 무자가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리을이 떨어져서 이제 무더위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더위가 이게 그냥 온도가 높은 것보다도 바로 이 습도까지 같이 높아지는 이런 상태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기온이 한 40도가 돼도 습도가 굉장히 낮으면, 그늘 밑에 가 있으면 그럭저럭 우리가 몸에서 땀이 잘 증발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데, 만약에 35도에서 습도가 거의 100%다 그러면 우리는 그늘 밑에 간다 해도 땀이 증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곳에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 더운 지역에서 도저히 이게 이제 살 수가 없는 이런 동물들은 북쪽으로 좀 선선한 데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다가 지금 이 동물들이 지금 그 육상에서는 10년에 약 한 16kg씩 북상을 해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10년에 72kg씩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육상보다 한 4배 정도 더 빠르게 이제 북상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물의 열 전도율이 이 공기보다 약 25배
더 빠릅니다. 이 물속에서. 우리가 약간 찬물에서 똑같은 고기온하고 찬물에서 이렇게 사람이 있었을 때, 자, 그 찬물에서는 사람이 금방 얼어 죽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열을 갖다가 이 물속에서는 25배나 빠르게 이게 빼앗기기 때문에 사람이 금방 그렇게 얼어 죽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육상에서도 변화가 굉장히 심하지만 특히 이 해양에서, 이거 우리가 바닷속을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 해녀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우리나라 바닷속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육상에서 뭐 제주도에서 이제 키우던 귤이 지금 우리나라 남부 해안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의 이 사과가 지금 충청도를 거쳐서 충청도를 또 넘어갔고 이미 경기 북부, 강원도 북부까지 지금 사과 재배지가 지금 올라와 있고, 우리나라 남해에서 잡히는 어종들은 열대 어종들이 잡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해에서는 이제 남해에서나 잡혔던 난류성 어종들이 지금 동해에서 잡히는 이러한 생태적 변화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모기에 의한 매개 질병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기온이 변하고 강수량이 변하면 우리가 이제 매개 질병이라고 그러죠. 이제 모기라든가 뭐 찐득이 같은 이러한 이제 거에 의한 이제 그 질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댕기열 같은, 우리가 열대지방이나 아열대지방에 이제 놀러 갔다가 이제 종종 모기한테 물려서 걸리는 이런 거는 그 모기들이 여름철에 이런 이제 선박 이런 데 이제 딸려서 들어왔다가 근데 지금 겨울철에 다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댕기열이 아직까지는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기온이 상승하게 되게 된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 댕기열을 일으키는 이집트 순모기가 이제 우리나라까지도 이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가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막으면 이 댕기열을 일으키는 이집트 순모기가 우리나라에서까지는 서식 못한다라고 보고 있지만, 우리가 극단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아열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 댕기열을 일으키는 이집트 순모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서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서나 이제 걸린다라고 하는 이런 댕기열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한국의 계절 구성이 어떻게 달라졌고 달라질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원래 겨울이 여름보다 더 긴 그러한 나라였었어요. 근데 지난 100여 년 동안에 여름은 20일이 증가를 하고요. 겨울은 22일이 줄어갔고, 이제는 여름이 겨울보다 더 긴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고요.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막는다라고 해도 지금 2100년경이 되게 되면 여름은 4개월이 되고 겨울은 2개월이 돼서 이제 여름이 겨울보다 이제 2배나 더 긴 그러한 나라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막지를 않는다, 아까 앞서서 이제 아열대화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의 여름이 1년 중에 6개월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겨울은 한 달 미만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 거의 이제 겨울이 없어지는, 바로 우리가 이제 아열대 국가나 가서 경험하는 그러한 날씨로 변화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서도 겨울철 한파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를 갖다가 그 대기 중에 배출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대기 입장에서는 이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충격을 받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우리가 진자 운동을 이렇게 할 때 옆에서 충격을 빡 주면 이 짐 폭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구가 온난화가 되니까 뭐 폭염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열대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이 변동 폭이 크다 보니까 이게 온도가 떨어질 때 이 한파라고 하는 것도 종종 이제 일어나는 것이 계속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난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 기온이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진폭, 변동의 폭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 폭염과는 반대되는 이런 한파라고 하는 이 현상도 종종 경험하게 될 거다. 물론 예전보다는 덜 경험하게 될 거지만 그렇다고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와 같이 지구온난화는 음모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모론, 우리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을, 우리가 근대 과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천동설을 무너뜨리고 지동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국 그 왕립 이제 과학 그 학회의 그 모토가 뭐냐면 모든 권위에 도전하라예요. 왜 천동설이라고 하는 건 그 권위 때문에 그 말을 못하면서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위에 도전한다는 건 뭐냐. 그래서 과학은 바로 증거가 있어야 되고 합리적 논리가 있어야 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논리이기 때문에 이게 틀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반증과 검증을 타인에 의해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학은 증거가 있어야 되고 합리적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인의 검증과 반증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과학은 어떤 절대적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의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론일 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양자 역학이 됐던 진화론이 됐던 뭐 뉴턴 역학이 됐던 기후 변화가 됐던 날씨가 됐던 이거는 다 똑같은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음모냐 뭐냐의 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과학은 이렇게 이러한 어떤 증거와 합리적 논리와 반증과 검증을 통한 이러한 방법론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하나의 틀이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과학기술 문명까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서 음모론이라고 하는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그냥 어떤 직관적인 어떤 판단에 의한 이런 것이고 결국 이 문명화된 세계가 이런 어떤 직관과 이런 감성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사회로 가는 징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과학의 아까 근대과학의 시작이 바로 이제 권위에 도전하라라고 했던 거 이거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하고 아무튼 가장 잘 사는 힘센 나라의 대통령이 부정을 한다라고 해서 바로 그것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정신이 바로 과학의 정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온실가스를 이제 줄인다라고 하는 거 오늘날의 이 문명의 기반이라고 하는 게 화석물 연료로 기반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이윤이 걸려있는 문제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자체를 그냥 유지를 해야 되는 유지를 하고 싶어하는 이런 기득권들 이런 세력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음모론과 같은 이상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정책적, 사회적 과제는 무엇인가요? 우선 우리가 이제 이 기후변화가 왜 일어나느냐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를 많이 태워서 온실가스 농도를 높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러면 그 원인을 없애야 되겠죠.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우리가 뭐 저감, 완화, 감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미 물 문제, 식량 문제, 뭐 생태 문제, 감염병에서 온갖 이 기후변화로 인해 갖고 온갖 문제들이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미 이거 벌어진 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바로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의 원인은 우리가 저감을 시켜야 되고 기후변화의 결과로 드러난 거에 대해서는 적응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그 아까 생태와 관련된 이런 문제와 이제 고려를 하게 되면 아까 이러한 어떤 뭐 어류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이제 먹거리가 다 이제 북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거기에 맞춰서 이런 어떤 시스템들을 우리의 이제 이 먹거리 시스템들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극단적인 날씨가 예전보다 더욱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런 극단적인 날씨 대체적으로 뭐 50년에 한 번 발생할 거, 100년에 한 번 발생할 거. 우리가 이 재난을 막는데 무한대의 돈을 투입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00년에 한 번은 이거 당해도 괜찮아. 50년에 한 번은 당해도 괜찮아.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이 재난 방어 이 뚝이라든가 이런 거를 쌓아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5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게 강도라든가 횟수가 많아지게 되니까 우리가 그 기준 자체를 조금은 이제 높여야 되는 이러한 시점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응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구 멸망까지 D-7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2030년대에 접어들면 지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D-7 뭐 저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지금 현재 배출량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게 되게 되면 이제 7년 후가 되게 되면 1.5도를 넘을 수 있는 온실가스가 대기 안에 다 배출된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바로 뭐 7년 후에 뭐 1.5도가 넘는 건 아니겠지만 또 몇 년 후가 되게 되면 결국 이제 1.5도를 넘게 되겠죠. 자, 그러면 1.5도를 넘으면 그 다음날 우리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냐? 그거는 아니죠. 저는 1.5도를 넘는 거는 이 지뢰밭을 들어가게 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뢰밭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가 뭐 발목 지뢰 같은 거를 밟아서 이제 발목이 날아가겠죠. 저는 우리 인류가 발목까지 날아갔는데도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죽겠다라고 들어가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발목이 날아갈 정도가 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지 하고서 그 지뢰밭에서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발목이 날아가기 전에 온전한 상태로 이거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길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그냥 1.5도 딱 넘으면 그 다음날 그냥 절벽에서 다 떨어져서 그냥 깔끔하니 인류가 멸종이 돼버렸다. 그러면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지뢰밭을 들어가 버린다. 우리가 그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의 질은 너무나 비참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은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도 하고 먹을 것도 풍요롭고 이런 세상을 살아왔잖아요. 그러한 삶의 질이 점점 하락을 하는 이러한 세상을 간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딱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더 비참한 거 아니냐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1.5도, 2도를 막아야 된다. 아까 그리고 1.5도, 2도라고 하는 게 이거는 회복의 불가능성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회복만 해도 이거 괜찮은 건데 회복의 불가능성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는 폭염이 아닌 식량 부족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실제로 그 가능성은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폭염도 굉장히 이제 큰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1년 평균 기온이 29도 이상이 되는 지역들, 그냥 사하라 사막 이런 데가 이제 29도 이상이 되는 지역들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지역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지금 이번 세기 말이 되게 되면 그 29도 이상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인구의 한 33% 정도까지도 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수십억 명이 그런 이제 극단적인 이런 기후 조건에 있게 된다? 그러면 거기서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 난민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십억 명이 살겠다라고 남의 나라 국경을 넘나 이런 이제 아수라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기온이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이게 큰 문제인데, 그보다도 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이게 이제 식량의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식량의 위기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1961년 이후에 지금 인구가 약 한 150%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곡물 생산량을 250%를 늘려놨어요. 농지도 별로 늘리지를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되었냐? 바로 녹색혁명이 일어나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갖다가 2배 이상을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우리가 이제 식량을 생산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과거에 무슨 뭐 역사책이라든가 과거 이런 소설책들 보면 맨날 배고프다 이야기가 태반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았던 이 시절은 사람 늘어나는 것보다 이 수십 년 동안 항상 먹을 거를 더 많이 생산했던, 인류 역사상 이래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찬란한 시대를 살아왔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후 위기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인구가 지금 약 80억인데 우리가 2050년에 10억 내지 20억이 늘어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100억 정도 수준까지 간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인구가 안정화가 되면서 조금씩 그때부터는 줄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사람들 때문에 지구가 가장 부담을 갖는 건 앞으로 이제 30년 정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보다 한 10억 명 내지 20억 명분의 식량만 더 준비를 해야 되냐? 그게 아니죠. 대한민국이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잘 살지 못했을 때 하루 세 끼를 갖다 배부르게 먹었다. 그 동네에서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루 세 끼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너 잘 산다 소리 우리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먹방을 틀어놓고 지지고 뽑고 튀고 굽고 우리는 지금 먹는 욕망을 갖다 채우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근데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 경제 성장률 굉장히 빠르잖아요. 하루 세 끼 문제 다 해결
해결했고요. 쟤네들도 이제 서양 애들처럼 다 고기 뜯으면서 이렇게 이제 먹겠다라고 다 달려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구 증가, 그다음에 경제 성장과 함께 인간의 이 먹는 욕망까지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 하면 앞으로 30년 후에는 현재보다 약 곡물을 60%를 더 늘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기후 위기가 일어나는데 보통 1도 상승을 하게 되면 곡물이 약 10% 줄어들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30년 이내 60%가 더 필요한데 우리는 오히려 곡물은 줄어드는, 지금까지는 항상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던 이런 세상을 살아왔는데 이제 그게 바뀌어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이런 세상을 우리는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다른 것들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도 삽니다. 그런데 이 먹을 거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없다고 안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이 먹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GDP에서 4.6%죠. 우리나라는 먹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GDP의 1.6%밖에 되질 않아요. 지금 이 세상은 돈이 안 되면 별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기후 위기 시대는 지금 이게 돈 가치가 별로 안 돼서 대단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저 먹거리가 나머지 모든 세상을 뒤흔들어 버리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기후 위기이고 그것이 바로 식량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구 멸망의 징조 중 하나로 화산 폭발을 들 수 있을까요? 지난 이제 5억 4천만 년 동안에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 화산 폭발로 대멸종이 일어난 경우들이 이미 지구상에서는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난 5번의 대멸종, 뭐 화산 폭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6,500만 년 전에 저 우주에서 커다란 운석이 떨어져요. 이거는 그냥 자연 그 자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해갖고 그렇게 멸종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 화산 폭발로다가 멸종되는 이런 거는 우리가 화산 폭발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말 인류가 멸종될 정도의 엄청난 이 폭발력이 있는 이런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것이냐, 우리가 그걸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는 자연에서 뭐 이게 스스로 일어난 이 변화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일으킨 것이고 우리 스스로 일으키고 우리 스스로가 멸종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자연에 의한 지금 멸종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든 이 멸종의 위기에서 우리 스스로가 벗어나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가 리셋되는 상황이 온다면 최고 포식자인 인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이 5번의 이제 대멸종 사건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멸종이라고 해갖고 모든 생명이 싸그리 다 죽어나간 건 아니죠. 이 하부를 차지했던 생명들은 제법 많이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최상위, 그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었던 종은 완전 멸종으로 끝나거든요. 우리가 1억 년 전에 이 지구를 지배했던 그 공룡들, 거기에, 그런데 6,500만 년 전에 그 운석이 떨어졌었을 때 그때는 이 공룡은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먹이사슬의 제일 꼭대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생태계 전체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대멸종은 이 생태계, 기존의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이사슬 제일 꼭대기는 완전 멸종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공룡을 갖다가 살아있는 상태로다가는 단 한 마리도 만날 수가 없고 다 돌덩이로 만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것이고, 지금 현재 만약에 6번째 멸종이 일어난다. 지금 먹이사슬 제일 꼭대기에 바로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6번째 멸종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인류의 멸종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이미 새로운 빙하기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과학적으로 신빙성 있는 말인가요? 예, 지난 이제 그 100만 년 동안에는 10만 년의 이제 주기로다가 이제 그 빙하기를 갖다 간빙기 갖다 하는 이런 자연적인 주기성의 이런 변동이 있었어요. 이 10만 년 주기는 뭐냐면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동그랗게 돌다가 타원형으로 돌다가 이게 이제 20률의 변화라고 하는데, 이 20률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빙기와 이제 간빙기를 그렇게 오갔었는데요. 지금 그 간빙기, 그러니까 이 따뜻한 그 기간이 한 2, 3천 년 정도 유지가 되다가 바로 이제 그 빙하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간빙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간빙기는 지금 10,000년 이상 지금 간빙기거든요. 이미 이제 이게 빙하기로 이제 갔었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기온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제가 앞에서 지난 이제 그 10만 년 주기로 빙기, 간빙기를 왔다 갔다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자연의 그 변동, 천문학적인 변동에 의해서 이제 기온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과거 기온이 상승될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자연에서 가장 빠르게 기온이 상승되는 속도는 1000년의 1도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미 화석연료를 태워서 온실가스 농도를 높여서 지금 100년 만에 1도를 높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이미 10배나 빠르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자연의 힘도 인간이 이 변화시키는 거에 10분의 1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자연이 이제 미래 기후를 결정 못합니다. 오직 인간이 앞으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기후는 결정 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 빙하기로 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 수만 년에 걸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간의 시간 단위, 뭐 100년, 200년 단위에서는 지금 인간의 이 힘이 바로 이 자연의 힘에 지금 10배 이상을 작용하기 때문에 자연은 전혀 이 기후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힘이 없다. 오직 인간만이 지금 이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구 멸망의 시기를 늦추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 우주의 모든 법칙은 다 순환이 되도록, 물질과 에너지가 다 순환이 되도록 자연의 법칙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지금 만들어 놓은 세상은 자원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고갈을 시키고, 오염먼지, 온실가스, 쓰레기는 계속 쌓아두는, 지금 인간이 만든 세상은 전혀 지금 순환이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순환이 되지 않는 이러한 세상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러한 시점이 우리 가까이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지구 환경의 위기,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순환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공동체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이게 함께 사는데 보면은 우리는 각자 잘 살아보겠다라고 해갖고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내 동료의 머리 위에 올라타야 되고 막 이렇게 그냥 우리는 각박하게 이렇게 살아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보세요.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 갖고 지구 환경도 때려 부셔버리고 우리의 공동체도 때려 부시면서 내달리다가 결국 지구 환경의 위기, 기후 위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날 이런 이제 이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막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이 에너지와 이 물질이 순환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갖다가 과학기술적으로 구축을 해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위기가 닥쳐왔었을 때, 그때 나 홀로 살아남겠다라고 각자 도생을 했다가는 그런 사회는 다 붕괴가 돼버렸습니다. 위기가 왔었을 때는 이거는 연대와 협력만이 바로 그런 위험들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바로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연대할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 산림 파괴 등 생태계와 사회에 끼치는 구체적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 지구가 온난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마치 우리 몸으로 따지면 우리가 당뇨병이 걸리면 혈당 조절이 안 되면서 온갖 그 합병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병들이 막 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온이 상승되게 되면 바로 이 기후의 조절 시스템이 이제 붕괴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날씨가 자주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 적절한 식량, 그다음에 안전한 우리의 삶의 거주지가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이 사회적인 이러한 어떤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 정치적 분쟁이 심하게 되고, 또 그 지역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되니까 난민이 발생하게 되고, 막 그래서 세상 자체가 그냥 아수라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더 뜨거워지는 이 지구라고 하는 거, 이게 더 뜨거워지는 이 기후라고 하는 거는 결국 더욱더 불안정한 이러한 사회,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블루카본이란 무엇이며 완도의 해양 생태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어떻게 기여하나요?
우리가 이제 나무나 토양이 이제 그 탄소를 갖고 있는 거는 우리가 그린 카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해안에 이제 식물이라든가 뭐 미세 조류라든가 그 다음에 어패류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갯벌 같은 이러한 데서 이렇게 해안가 생태계에서 이제 이 탄소를 잡고 있는 거를 우리가 블루 카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해안 생태계가 탄소를 잡는 이 능력은 우리 이제 이 육상의 이 숲이 이 탄소를 잡는 능력보다 단위 면적당 서너 배가 더 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 기후 변화를 갖다가 막는데 굉장한 이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자체를 얘가 다 이렇게 쫙쫙 빨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어떤 이 갯벌, 특히 이 해안 생태계를 갖다가 보존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굉장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열대나 아열대 해안에 우리 망글로 숲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바닷가에 그렇게 이제 숲이 발달이 돼 있는데 거기를 지금 싹 다 베내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새우 양식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 뭐 피자 한 판 이제 시켜 먹으면 새우가 뺑 둘러갖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새우를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열대나 아열대의 해안 생태계를 지금 파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이 새우를 수입하는 5번째 안에 들어가는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피자 한 판에 뺑 둘러 나온 그 새우를 먹으면서 야, 망글로 숲은 얼마나 망가졌는가?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해상에서 진행된 인공 구름 실험과 같은 기후 조작 실험의 목적, 방식, 그리고 윤리적 환경적 논란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그 인공구름 실험을 하다가 그 앞에 있는 그 시청에서 이제 중단 명령을 내려서 조금 이제 시도하다가 그냥 끝내버렸는데 지금 우리가 공학적으로다가 만약에 이 기후변화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아까 뭐 문명의 붕괴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세상이 아수라장이 된다 그러는데 공학적으로 막을 수 있으면 너무 간단한 문제가 또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최근 들어와서 지금까지는 그 위험이다라고 하는 게 대체로 보게 되면 결핍 때문에 일어난 위험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때 뚝이 없었고 그 다음에 가뭄이 들었을 때 저수지가 없어서 일어나 그 다음에 뭐 감염병이 돌 때 보건 시스템이 다 시원찮아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결핍 때문에 일어난 이런 위험들이었는데 우리 인류는 이 결핍 때문에 일어난 이 위험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잘 이 과학기술을 통해 갖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잘 막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이걸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막은 대표적인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 인류가 그 끌어안았던 여러 문제들을 과학기술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해결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도 지금처럼 과학기술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게 이 기후변화, 오늘날의 이 지구 환경의 위기는 결핍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건 과잉 때문에 일어난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물론 과학기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대체적인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오늘날의 이 위기는 과학기술만 갖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위기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기후변화와 관련돼서도 당연히 이제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거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1991년도에 필리핀에서 피나투포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이 화산이 워낙 폭발력이 좋아갖고 이 화산재가 저기 10km 이상을 올라가갖고 이 성층권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대륙권이고 저 15km 위쪽에는 성층권이 있는데 이게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분리가 돼 있거든요. 이게 성층권으로다가 이제 이 화산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성층권에 화산재가 쫙 깔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분리가 되니까 이게 떨어지지 않고 한 1, 2년 동안 계속 화산재가 성층권에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햇빛을 차단을 시켜갖고 그 당시 한 1, 2년 동안 기온을 전 세계적으로 0.5도를 갖다가 떨궜습니다. 지금 기온이 뭐 1도 올라갔다 2도 올라갔다 이거 갖고 지금 뭐 이렇게 뭐 문제가 많다 기후변화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봤더니 화산 하나 폭발하니까 이게 0.5도를 떨궈 버리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기후과학자들이 엄청나게 실험을 해요. 근데 이제 지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구에다 실험을 할 수는 없고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엄청나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층권 어디에다가 이제 그 화산재 같은 이런 이제 그 물질을 이제 갖다
갖다 뿌리면은 기온을 잘 떨굴 수가 있는가 그 실험을 해봤는데 우리가 현재 인류가 갖고 있는 이 기술력으로 성층권에다가 그런 화산재 같은 거를 뿌려갖고 기온 상승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아냈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바로 이걸 또 실시를 못하냐. 1991년도 그때 기온은 떨궜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었냐면 그 당시에 비가 잘 내리는 지역에서 가뭄이 든 지역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비가 안 내리는 지역에 또 홍수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이러한 기후의 변동들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해봐도 기온은 떨구는 건 사실이기는 한데 강수량이 엄청나게 여기저기 그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다 이게 뭐 봄에는 좀 가물고 여름에는 그 이제 비가 많이 내리고 가을이 되면 다시 이제 건조해지는 뭐 이런 패턴에 의해서 이 농사가 다 그렇게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강수량이 변동이 일어나갖고 어떤 문제를 또 일으킬런지 모른다라고 그런 결론이 내려져서 현재는 이런 실험을 국제적으로다가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합의는 돼 있는데 그래도 인간은 워낙 호기심이 이제 많으니까 그래도 종종 이제 해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계속 노력은 또 하는 그런 그룹들은 또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나요? 우리나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나요? 몇 년 전에 태풍이 그 포항 쪽을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포스코가 이제 침수를 당했고 그래서 그 생산 차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복구를 하는데 1조 원 이상의 그런 이제 피해가 그렇게 발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를 막지를 않아서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이제 자주 일어나게 되면 이러한 이제 그 경제적 이런 이제 물질적인 이런 피해가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의 그 경제적 피해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전 세계 유엔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1.5도를 막겠다라고 하는 게 국제적 그런 목표로 되어 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2050년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아리백이라든가 무슨 탄소 흡경 조정 제도라든가 이런 여러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1.5도를 막으려고 하게 되면 이 화석 연료를 쓰는 이러한 산업들을 거의 다 이제 중단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기후위기를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홀로 화석 연료 산업을 갖고 있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이건 투자의 감소라든가 자산의 그 하락에 의해 갖고 그 피해를 보는 거 이거를 전환의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인 피해, 그 다음에 전환의 위험 이런 두 가지로 이제 경제적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독일의 포스담 이제 기후 영향 연구소에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을 해갖고 기후가 붕괴되는 수준까지 갔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2050년에 전 세계적으로 GDP가 약 한 19%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가 있고요. 우리나라만 따져도 약 14% 정도의 GDP 감소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하고 기상청하고 금강이 이 세 군데에서 공동으로다가 이 기후 변화에 의한 이 경제적 피해를 갖다 다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2100년까지 우리가 그 전혀 기후위기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런 물리적 피해, 전환의 그런 위험들을 통해 갖고 보게 되는 피해액이 우리 GDP의 거의 20%까지 가까이 가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GDP의 20%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제적 타격을 받았던 98년도 IMF 외환위기 때 그때 우리가 GDP가 한 해 동안 5%가 떨어졌었거든요. 바로 우리가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거 4배짜리의 경제 위기가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그 기후 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느냐? 지금 대한민국은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이제 전 세계 차원에서 이제 기후위기를 이제 대응하기 위해 갖고 이런 이제 뭐 아리백, 그다음에 탄소흡경 조정제도 이거를 하려고 하면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이 굉장히 이제 높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전기에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약 10%밖에 안 되거든요. 전 세계 평균이 이미 30%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평균에 지금 3분의 1밖에 돼 있지를 않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 재생에너지와
위기와 관련돼서 항상 난관과 한계와 이런 것들만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전 세계 평균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세계 주류 시장의 이 진입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지금 긴장해야 되고 빨리 지금 이거를 지금 뒤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 과학자들이 갖는 확신과 불확실성은 어떤 부분이며 왜 국제적 공조와 국가 간 책임 분담이 중요한가요? 지금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뭐 위험이 지금 뭐 기후위기, 지구환경위기 이거 이전에 얼마나 그 위험이 많았어요. 온갖 감염병, 온갖 자연재해나 뭐 그다음에 뭐 전쟁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갈 때는 막 수백만 명씩도 좀 그렇게 죽어나갔었잖아요. 물론 그거를 위험을 당했던 사람은 대단한 비극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류 전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 그런 위험들을 하나하나 극복을 하고 또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세상까지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류는 바로 지금까지 그것이 아무리 큰 위험이다라고 해도 다 인류 전체 차원에서는 회복이 가능한 위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후 위기는 바로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위험과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회복의 불가능성이고 그 회복의 불가능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길목에 있는 그 기준이 지구온난화 1.5도, 2도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대로 갔다가는 정말 이 문명이 붕괴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 이건 확실해요. 그런데 이 회복의 불가능성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1.5도, 2도를 넘었을 때 그게 어느 정도의 그 강도로 이 회복의 불가능성이 올 것이냐 이 부분은 지금 좀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이런 어떤 그 증거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게 예전에는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 5도 정도는 올라가야지 회복 불가능한 위험 속에 빠질 거야라고 그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20년 동안 과학적 증거가 쌓이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1.5도, 2도를 넘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해갖고 우리가 이거를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모이면 모일수록 더 낮은 온도에서도 회복의 불가능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욱더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기후 위기는 바로 인류 전체에게 이제 다가오는 그 위험이잖아요. 이게 참 이제 뭐 묘한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만 열심히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 그럼 딴 나라들은 하나도 안 해도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임승차라고 하는 그거를 하고 싶은 그래서 딴 나라는 열심히 하고 나는 안 하면서도 기후 위기를 막고 싶어하는 이러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후위기는 개별 나라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UN 차원에서 바로 이거를 협력과 그 연대를 통해서만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기후위기고 그래서 전 세계 이 공조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UN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이거를 다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각 나라의 그 대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 분야의 대사가 따로 있는데 바로 그게 기후변화 대사이거든요. 그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이거는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분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9년부터 기상청에서 장마 시작을 예보하지 않고 있는데 장마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예보도 안 하는 걸까요? 최근 장마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우리나라 이제 여름철 그 날씨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거든요. 6월 달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점 확장이 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그 가장자리에 우리나라가 이제 위치하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부슬부슬 비가 6월 중순부터 해서 이제 7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계속 비가 부슬부슬 내리게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장마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너무 강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달 정도 원래 우리나라 부근에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얼쩡거려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강해져 버려가지고 확 북쪽으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6월 중순에서 이제 7월 중순까지 계속 비가 내리지를 않고 거의 비가 안 내려버리는 그래서 마른 장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다가 예전에 비해서 이 장마철에 비가 안 내리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매년 그러면 최근 들어와서 장마철에 비가 안 내렸냐? 또 그건 아닙니다. 이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굉장히 수증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 또 찬 공기가 또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또 비를 또 많이 내리는 이런 해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장마 자체가 대체적으로 마른 장마이기는 한데 이 불확실성, 예전처럼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까지 계속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기상청에서도 별 이게 이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항상 그때쯤 돼서 장마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들쑥날쑥 불확실성이 너무 심해져 버려갖고 이제 기상청에서도 장마의 시작을 예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장마 기간 이후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가요?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바다에서 수증기가 많이 증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수증기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구름을 많이 만든다라고 하는 거. 구름이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비를 더욱더 이제 많이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제 1도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공기는 수증기를 약 7% 정도를 더 담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미 이제 1도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예전보다 수증기가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북태평양 이 고기압 안에 이 수증기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북쪽에 대륙에 이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살짝 내려오기만 해도 예전보다 훨씬 더 뜨뜻하고 이 수변한 공기와 이제 부딪히기 때문에 굉장한 이런 폭우 현상이 일어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는 폭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폭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난운이라고 하는 이 구름에서 이제 그 폭우가 이제 생기는데 이 정난운은 직경이 한 10km 정도가 되고요. 이 깊이, 그러니까 이 직경과 이 두께가 한 10km 정도 되는 이런 구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주 집중호우는 그 한 10km 그 반경 이내에서 이제 그렇게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는데 지금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굉장히 강해졌고 그에 따라서 수증기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대기가 이제 불안정하게 되면 이 정난운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라인 밴드 그러니까 선상으로다가 쫙 줄을 서갖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발달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선상의 그 폭이 한 10km, 20km 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국지적으로다가 이 호우를 내리는 이러한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기가 이 올라가는 곳에서는 더욱더 많은 이 비가 내리거든요. 상승 기류가 세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산악 지역이 많아 놓으니까 그러한 지역으로다가 이제 공기가 올라갈 때 더욱더 집중호우가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지리산 일대에 이제 집중호우가 많은 이유가 또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우와 폭염 서로 상반된 현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서서 제가 우리가 이제 기온이 1도 상승되면 그만큼 더 이제 수증기가 이제 한 7%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많은 비를 내린다라고 했잖아요. 비를 내리게 되는 경우에는 공기가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증기가 응결이 되면서 그게 구름을 만들고 그게 비로 떨어지는 건데 공기가 계속 공중으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우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저기 위에 한 15km 정도 위쪽에 가게 되면 성층권이라고 하는 공기층이 있어서 이거를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딱 막습니다. 뚜껑처럼. 그럼 올라갔던 공기는 다시 내려와야 되겠죠. 이게 공기가 내려오는 지역이 바로 이제 고기압이 되면서 그런 지역은 구름도 없고 그 햇빛으로 이제 내리쬐는 이런 고기압 이런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훨씬 더 이제 비를 내리기 위해서 많은 공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공기가 내려오게 되니까 이 고기압 지역들은 훨씬 더 강한 고기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보다 비가 내릴 때는 훨씬 더 많은 비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내려오는 이 고기압 안에 들어갔었을 때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공기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압축이 심하게 되니까 훨씬 더 이 폭염이 심해지는. 그래서 반드시 폭우가 벌어졌다라고 하면 어딘가 그 옆에는 폭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이제 100년 동안 강수량이 약 한 10% 정도가 이제 늘어났어요. 그게 늘어난 거는 다 이런 이제 폭우성 강수가 많이 와갖고 이렇게 이제 그 강수량이 느렸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다가 비가 온 날수는 줄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비가 안 올 때는 굉장히 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기후 변화를 보게 되면 강수량과 관련돼서 봄철에 우리나라는 주로 가뭄이 많이 드는데 가뭄이 점점 세지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여름철에 이 폭우는 점점 더 많아지는 이런 극단의 날씨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입니다. 기상청의 일기예보는 왜 자꾸 틀리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에서 기상청만 예보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도 예측하고 경제 성장도 예측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가들도 내가 당선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다 전망을 하죠. 근데 그거는 정말 처절하게 틀립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날씨는 조금만 틀려도 5만 사람이 이제 지적질을 다 하죠. 저로서는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 뭔가 경제, 정치, 뭔가 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고 날씨처럼 좀 만만한 거는 그냥 동네 강아지 걷어 차듯이 그렇게 들고 차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농담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거고 실제로 이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난 부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수많은 예측에 대해서 다른 예측이 왜 이렇게 침묵을 하는가? 우리 주식 예측이나 경제 전망처럼 그렇게 날씨 예측이 틀리지는 않거든요. 그건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날씨라고 하는 거는 이론적으로다가 우리가 2주까지 밖에는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주가 지나게 되면 우리는 날씨를 예측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이 기억이 2주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10일 예보만 하는 이유가 그건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측력이 뚝뚝뚝뚝 이제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또 있는 것이고요. 특히 제가 한번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미국도 이렇게 이제 날씨 예측하고 날씨가 틀렸을 경우에 기상청에서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캘리포니아 이쪽 서쪽에서는 거의 그런 기사가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캘리포니아는 서쪽 바다 쪽에서 이제 날씨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거의 틀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동부 쪽은 거기는 대륙에서 이제 이 날씨가 들어오거든요. 특히 이제 그 오데오를 건너면서 갑자기 대륙에서 그 이제 호수 위를 지나면서 이 변질이 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뉴욕 같은 데 날씨에는 종종 굉장히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미국 그 동북부 지역은 날씨가 틀렸다라고 하는 이런 비난들이 종종 그렇게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날씨라고 하는 건 모든 지역에서 예측력이 똑같은 게 아니라요. 대륙에 바로 이 동북부 지역들은 이 대륙을 건너서 대륙이라고 하는 게 뭐 산도 있고 초목도 있고 굉장히 이질적인 환경을 거치면서 날씨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단히 예측이 어려운 지역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륙을 다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 또 서해를 지나면서 바다를 만나면서 또 변질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또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측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기상청의 문제는 아니라 위치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본 시스템 장비의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야 뭐 우리가 내일 모레 날씨를 예측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상태를 완벽하게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무제한으로다가 우리가 장비에다가 비용을 투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계속 그런 우리가 장비를 많이 투입하면 투입해서 정확도는 높아지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성적이 한 40점밖에 안 맞는 상황에서 조금만 공부를 하게 되면 막 60점도 되고 80점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90점이 되게 되면 그때는 하루를 다 갈아 놓어도 1, 2점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죠.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90점 정도 수준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뭘 많이 투입을 해도 예측력이 그렇게 눈에 띄게 그렇게 좋아지는 거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관측 장비에 관련돼서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날은 워낙 이 인터넷망이 잘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 세계가 그 날씨를 예측하는 그런 정보들을 다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상청에 가서 보면 유럽 연합에서 우리나라 지역을 예보한 거, 미국 기상청에서 예보한 거, 일본 기상청에서 예보한 거, 영국 기상청에서 예보한 거, 이런 모든 이러한 자료가 우리 예보관 그 모니터 앞에 다 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대한민국이 뭘 잘못해서 이게 날씨가 틀려야 될 이유는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예. 세계 모든 정보는 우리나라 그 예보관 모니터에 다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폭우 같은 거 있잖아요. 1시간 이내 막 거의 막 100mm가 내리고 하는 것들. 그게 이제 아까 그 정란원, 그 한 직경 10km짜리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거는 하루 전, 이틀 전에는 우리가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게 어떤 10km라고는 아주 특정 지역에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까 선상으로다가 이제 정란원이 쫙 줄을 서서 들어오는 경우는 우리가 보통 한 12시간 전쯤이 돼야지 여기서 이제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때 예보관들이 감을 잡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그 한 10km 그 반경 안에서 그냥 폭우가 쏟아지는 거는 그 한두 시간 전이 돼야지 여기에서 폭우가 쏟아진다,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뭐 그 전날 뭐 이게 예측을 해갖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뚝이 문제가 생긴다라든가 배수에 문제가 생긴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지방 정부가 이런 정보를 이제 빨리 받아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빨리 갖춰야 된다. 이거는 그 전날 예보 갖고서는 결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와 관련된 이런 어떤 정부의 이런 효율적인 이런 조직망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그 기술적으로다가 어떤 예보가 가능하냐면, 예보를 해놓고 이거는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예보를 했지만 이거 틀릴 확률이 높아,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항상 결정론적인 예보 아니에요. 내일은 뭐 맑습니다, 기온은 몇 도입니다, 강수량이 몇 미리 내립니다와의 그 정보와 함께 이거는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뢰도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 방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뚝을 갖다가 여기 뭐 공무원들을 동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 이게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그걸 동원을 할 것이고, 확률적으로 좀 낮다라고 하면 그거를 조금 그 동원령을 갖다 좀 늦출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의 예보는 이 신뢰도의 이 예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완벽한 예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이제 과학은 바로 그 신뢰도는 이제 알 수는 있는 그 수준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이제 예보가 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국제적으로다가 지금 1.5도를 막기 위해서 2050년 탄소 중립에 이제 도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국제적인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비용이 있잖아요.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시스템들을 이제 다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현재 GDP의 약 4% 정도를 사용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탄소 중립 1.5도를 막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GDP의 4%가 어느 정도냐? 지금 전 세계에서 국방비로 GDP의 약 2% 정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비용의 약 2배 정도를 투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2차 대전 때 그때 영국이 국방비로 GDP의 55%를 썼습니다. 미국은 37.5%를 썼고요. 그렇게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그 전쟁이라고 하는 그 위험을 막고 민주주의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했는데, 그때 GDP의 거의 절반을 썼다라고 해서 영국 시민이나 미국 시민이 뭐 굶어 죽거나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다 건강하게 살아남았고 또 나라도 다 지켜냈죠. 다시 말해서 바로 그 전쟁의 비용의 10분의 1만 투자를 해도 이 기후위기는 우리가 넉넉히 막아낼 수가 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는 가지고 있다. 결코 우리가 돈이 없거나 기술이 없어서 기후위기를 못 막는 건 결코 아니다. 바로 이러한 전환을 하겠냐라고 하는, 여기에 바로 기후위기에 이것이 실제로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가 결정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